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계사 읽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계속 동화나 옛날 이야기만 읽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세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세계사라고 하면 너무 넓은 역사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서양 중심이 아닌 다양한 대륙의 역사를 균형 있게 탐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단편단편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어느 파트를 읽으셔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최초의 현생 인류. 에티오피아의 유골이 말해주는 선사시대. 먼 옛날 세상에는 여러 인류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후손입니다. 한때 지구에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심지어 호빗을 닮은 수십 종류의 인류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5만 년 중 어느 시기에 기근과 질병, 전쟁 등으로 대부분의 인류가 사망하고 현생 인류만이 살아남았지요. 우리의 혈관에는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떠돌며 마주치고 교류하고 먹을거리를 두고 서로 경쟁했던 다른 인류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신체 구조가 유사한 현생 인류는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는 법을 배웠고 정착해 살면서 도시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를 만든 인류는 점차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들을 기반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두루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록을 남기기 이전인 선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고 한참 후에야 전 세계로 퍼졌다고 생각하지요. 유전학자들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기후 때문에 일부 지역에 돌연변이가 생겨나긴 했지만 현생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기원했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 머물렀고 모두 같은 인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모 화석과 16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헤르토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 화석입니다. 두 화석 모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기에 최초의 인류가 그곳에서 출현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렇게 오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소통했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었을까요? 학자들은 종종 오모 화석과 헤르토 화석을 비슷한 시대의 화석처럼 묶어 이야기하지만 둘 사이에는 35,000년이라는 긴 시차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류의 역사 중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이지요. 35,000년은 문자를 사용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역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보다 8배나 긴 세월입니다. 그 기간에도 인류 공동체는 흥망성쇠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 미래의 후손인 우리에 대해 전혀 모르듯 우리도 먼 과거의 조상인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요. 두꺼운 시간의 장막이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조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바로 역사가 그 장막을 조금이나마 들추어 주기 때문이지요. 시켈로스가 옳았다. 오모 화석은 196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생 인류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실제 증거가 전혀 없었지요. 이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루스 시켈로스가 저서 역사 총서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역사가들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인이며 명백한 증거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이라는 점을 증거로 내세운다. 모두가 이들을 오토크톤이라 부를 만하다고 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인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왔으니 아마 땅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인간일 것이다. 우주가 생겨날 때 태양의 열기가 아직 젖어 있던 땅을 말리며 생명을 불어넣었으므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아마 디오도로스는 에티오피아에 가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은 20세기에다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결론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었고 꽤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최초의 인류를 에티오피아에서 찾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놀랍도록 잘 보존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옛 주거지 유적을 보고 추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가들의 생각과 연구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수수께끼가 정말 많습니다. 역사 연구에 도시가 중요한 이유. 새들은 둥지를, 비버는 댐을, 인간은 움막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의 주거지 중 가장 오래된 곳은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집과 방을 꾸미곤 하지요. 그러니 최초의 인류 또한 생존에 유리한 장소를 찾아내 필요에 맞는 주거지를 형성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모여 살며 서서히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도시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료가 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래 유지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시에서만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목 공동체도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 유지했지요. 그러나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쌓여가는 도시라는 환경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역사학자들이 처음부터 도시의 정의에 대해 함께 연구하면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시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인구가 집단 거주하고 밀집되어 있는 곳을 뜻하지요. 하지만 단지 인간이 모여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대 주거지를 도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존재해야 하고, 둘째,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 공간이며, 셋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2만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의 오할로 유적지는 도시의 기준에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오두막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00종류 넘는 씨앗이 발견되어 계속 그곳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도 남아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건물은 견고하지 않았고 인구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알로 투 유적은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마을로 여겨집니다. 위의 세 조건에 따르면 도시는 불과 1만 5천 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며 번성했던 옛 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지요. 바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중심 지역인 중동입니다. 그럼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이동해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동에서 탄생한 최초의 문명. 인류의 역사는 국가가 아닌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져 정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야기를 말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 기록해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지요. 5,000년 전 역사가들이 비옥한 초승달이라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의 사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했던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튀르키예에 걸친 넓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스스로를 사그기가, 검은 머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수십 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수많은 문학, 예술, 건축, 음악 작품을 만들고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들과 경쟁할 만한 곳은 이집트뿐이었지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기원전 2300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언어를 통용하고 느슨한 연맹을 맺어 자연재해나 군사, 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하던 초기 수메르 시대와 하나의 도시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을 세워 다스리던 통일제국 시대로 말이지요. 노아의 대홍수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먼저 나온다고?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트나 시장에 가면 간단한 먹거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수메르인이었다면 농사와 날씨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수메르 도시 국가들을 감싸고 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종종 범람했습니다. 농경사회를 일궜던 수메르인에게는 강을 잘 다스려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충분히 수확해 식량을 비축하는 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맹을 맺고 협력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 강가 도시들은 홍수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연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수메르의 문화 중심지였던 도시 슈르팍은 기원전 3100년경 홍수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과 근처 주민들이 홍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1000년 넘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집니다. 성경에도 대홍수가 나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큰 배로 몸을 피해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지요. 노아가 사실은 슈르팍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왕 우투나피시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메르인들이 기근과 자연재해에만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데에도 힘을 모아야 했지요.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무카르라는 도시를 발굴했습니다. 하무카르는 기원전 3500년 전후에 당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춘 나라에게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적군은 투석기를 이용해 진흙으로 만든 대포 알을 쏘았고, 이로 인해 성벽과 내부 구조물에 구멍이 생겼으며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누가 왜 하무카르를 침략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는 도시 국가들이 힘을 모아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맥주를 팔아 왕이 된 통치자. 수메르에는 도시 국가마다 루갈이라고 불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각자 외교권을 가지고 작은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여러 도시로 이루어진 한 국가가 있고, 그 국가의 수장이 지도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정치 형태와는 달랐지요. 도시마다 왕이 있는 것이 당연했고, 정통성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이한 사유로 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토판에 서령 문자로 수메르 왕들의 이름을 새긴 수메르 왕명표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키시의 쿠바바는 수메르에서 가장 좋은 맥주를 팔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명성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지요. 수메르가 최초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맺은 연맹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원전 5400년경에 수메르 초기 도시 에리두가 세워지며 시작되었다고 추정하면 3000년 정도
지속된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제국보다 긴 기간이었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분명한 이점이 있어 연맹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 국가들은 군대를 키우고 유지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기원전 2334년 아카드의 사르곤 1세가 연맹이 취약해진 틈을 타 주변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을 통일해 아카드 제국을 세웠지요. 통일 제국이 들어서자 수메르 연맹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르곤 1세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지도자들은 연맹이 아닌 힘으로 제국을 통치하며 평화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와 미라를 남긴 사람들. 이집트 문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초기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단연 피라미드가 눈에 띄지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피라미드들을 보면 경외심이 듭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도 오늘날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갖가지 사연과 음모, 전쟁, 아름다움과 공포가 뒤섞여 떠들썩하고 눈부신 다채롭고 생기 넘치는 사회였지요. 이집트인들은 신을 믿고 지도자를 따르며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명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살며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전했다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지도자 파라오.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도 여러 도시들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시들이 서로 통일되고 다시 두 왕국으로 나뉘었지요. 나일강 상류에는 상부 이집트가, 나일강 삼각지에는 하부 이집트가 들어섰습니다. 상부 이집트의 국가 상징은 백색 왕관과 독수리의 모습을 한 네크베트 여신, 하부 이집트의 국가 상징은 붉은 왕관과 코브라의 모습을 한 와제트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년경 메네스가 두 왕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파라오가 되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신은 종종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한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아주 이상하고 혼란스럽지요. 옛 이집트인들은 강력한 힘을 지닌 신과 자연을 뚜렷하게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 머리를 한 테프누트 여신은 비의 여신인 동시에 비의 화신이었습니다. 비라는 자연현상이 그녀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인간보다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거대한 피라미드와 화려한 보물들이 먼저 그려지지요. 파라오가 묻힌 호사스러운 묘실과 이를 둘러싼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비교해보면 피라미드는 사치와 타락, 퇴폐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가에서 태어난 파라오들은 자신이 우주의 원초적인 힘을 지닌 신과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라 믿으며 성장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이 역할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믿었지요. 그러니 죽은 후의 명예도 분명 중요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안식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는 미라를 만든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처음부터 파라오를 신성하게 여겨 미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에 더 가까웠지요. 이집트 사제들은 죽은 이의 육신을 축축한 땅보다 건조한 사막에 묻었을 때 덜 부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습기 없이 보존하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혼이 깃들어 있기에 이를 보존하는 것이 내세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초기에는 파라오의 시체를 매장하며 살아있는 하인들을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였지요. 그러나 사람을 생매장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사람 대신 나무나 상아 등을 깎아 만든 작은 조각상, 우샤부티를 만들어 묻었습니다. 한국의 껴묵거리와도 비슷하지요. 이집트 지역을 수놓은 138개의 피라미드보다 파라오의 권위와 영원 불멸함을 더 잘 보여주는 기념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거대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의 무덤으로 4600년 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건축물 중 최대 규모이고 현대 기술력 수준에서 보아도 불가사의한 구조물이지요.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이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은 피라미드에서 나온 미라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유전자를 검사하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백성들이 파라오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보여주는 상징과 같았던 피라미드가 이제는 고대 이집트의 예술과 기술,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풍성한 유물 창고가 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파라오들은 그야말로 백성이 원했던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과거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잇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인더스 문명. 돌에 새겨진 인도의 역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수메르 도시 국가가 생겨날 무렵 동쪽으로 약 3,000km 떨어진 인도 반도에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거대한 암석 기반의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폐허로 남았지만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 도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채로웠던 인더스 문명의 초기 역사를 엿볼 수 있었지요. 인도의 역사는 다양한 출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전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그중 힌두교에서 전하는 인도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황제 바라타가 강력한 문명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내용이지요. 고대 도시 유적인 메르가르와 모헨조다로는 과연 이런 역사적 기록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타오르는 불길의 나라. 대부분의 고대 문명처럼 인더스 문명도 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나라 이름 인도는 사실 산스크리트어 신두에서 나왔습니다. 신두는 넓게는 많은 양의 물이 모인 곳을, 구체적으로는 거대한 겐지스 강을 뜻합니다. 힌두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요. 그러니 인도라는 이름은 바로 겐지스 강에서 나온 셈입니다. 인도인 대부분은 자신의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릅니다. 백성과 통치자의 보호 아래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을 뜻하지요. 아메리카가 이탈리아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따왔듯 바라트는 고대의 전설적인 황제
바라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통일 인도 제국을 물려받아 오랜 시간 잘 통치했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의 방대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그의 삶이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지요. 바라타의 전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다면 아마 고대 인더스 문명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략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지속된 인더스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복잡하게 발달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인더스 유적지를 살펴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도시를 볼 수 있고 실내 화장실과 공공 수영장 같은 첨단 시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 설계자들에게 고대 인더스 문명 유적들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구자들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문명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지요. 베일에 쌓인 암석 도시. 역사가들은 증거가 될 만한 기록들을 얼기설기 잘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기록이 없다면 전적으로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대표를 만듭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로 역사 연구의 과학수사대인 셈이지요. 그들은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내 수집하고 보존하며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재구성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경우 당시에 사용된 언어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구성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자는 겉보기에는 주변 지역의 글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짤막한 문장의 의미를 꽤 맞추기조차 쉽지 않아 인더스 문자가 사실은 진짜 문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서명이나 브랜드 로고와 같이 개별적인 상징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으니 실마리를 찾을 곳은 바로 도시입니다. 모헨조다로와 메르가르 같은 도시들은 수천 년 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고대 문명이 탄생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더스 문명은 멀리 서쪽에 위치했던 수메르 문명에 비견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서로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는 정말 핵폭발이 일어났을까?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인지 인더스 문명 유적지와 유산에 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적지인 모헨조다로의 핵폭발설을 잠시 살펴봅시다. 몇 년 전
한 다큐멘터리 방영을 계기로 모헨조다로가 핵폭발로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유리질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는데 핵폭발의 강한 열기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요. 그러나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유리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적의 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에 핵폭발과 같은 재앙이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잘못 알려지고 오해받는 부분도 있지만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도라는 나라의 기반이 되었지요.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하고 밝혀낼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vs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 고대 그리스가 전 세계, 특히 서양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몇몇 18, 19세기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과학, 건축, 문학, 예술, 그리고 철학 분야에 남긴 학문적, 문화적 업적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고대 그리스를 쉽게 이해하려면 앞서 살펴봤던 수메르 문명을 떠올리면 됩니다. 수메르는 사실상 도시 국가들의 연맹이었다는 점에서 결집된 제국과 같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그 전성기에는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도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었고 각 국가가 잠깐씩 돌아가며 패권을 차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럼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패권국이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수호자 아테네. 고대 그리스 하면 보통 아테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파르테논 신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유명한 그리스 시와 연극 대부분이 아테네의 유산입니다. 도시국가 아테네는 오랫동안 그 자체로 하나의 다채롭고 인간적인 세계였지요. 그러다 18세기에 유럽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을 재발견하면서 아테네를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고 유토피아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그리스가 주변 강국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테네의 군사적 기량에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인 스파르타 역시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처음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친 것은 아테네였지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내내 군사적 중심 역할을 한 곳도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만큼 군국주의는 아니었지만 두 나라 모두 기본적으로는 군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 세기에 걸쳐 유지되던 통치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유토피아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오직 18세 이상의 부유한 남자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처럼 아테네도 대규모 노예제를 시행했지요. 페르시아가 일찍이 노예제를 폐지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어쨌든 18세기 정치 철학자들이 아테네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당대 유럽보다 더 계몽된 사회였다고 생각한 것은 후대인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새 가치 체계를 만들기보다 옛 가치 체계를 되살렸다 생각했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과연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의문을 품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 체제가 새로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해답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우리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통합한 스파르타.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진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전쟁을 고대 그리스 내전이나 스파르타 전쟁 같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아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스파르타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는 그리스 남서부 반도 이름입니다. 스파르타가 속한 곳이자 분쟁의 중심지였지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 반도의 도시 국가들이 맺은 동맹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특징과 전통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는 모두가 인정하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이자 수도였습니다. 무역으로 부유해졌고 정치적으로 위대한 혁신을 이룬 현장이었지요. 반면 스파르타는 군 복무가 의무였고 군사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점 외에는 이렇다 내세울 특징이 없는 평범한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테네에 맞서기 위해 주변국과 동맹을 맺을 때 인도주의적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테네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리라는 확신도 없었지요. 그러니 지역과 연합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맺어지기 전에 아테네는 이미 델로스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양측 누구도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 전쟁을 거듭하며 스파르타에게 패권이 옮겨가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지방 정부들을 전복시키고 적에 맞서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비밀 무기는 무엇보다 역사였지요. 펠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은 전설적인 인물, 최고신 제우스의 손자 펠롭스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게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미케네 문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실 미케네는 스파르타보다 아테네와 더 가까웠지만 지역적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속해 있었지요. 이런 역사를 근거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다른 도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강조하며 이 전쟁이 조상들의 터전을 강탈자로부터 수호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를 그리스인의 중심 정체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스파르타의 노력에 도움이 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올림픽은 제우스와 펠롭스를 기리기 위해 올림피아 골짜기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였지요. 올림픽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이 몰렸고 여러 경기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현생 인류. 에티오피아의 유골이 말해주는 선사시대. 먼 옛날 세상에는 여러 인류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후손입니다. 한때 지구에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심지어 호빗을 닮은 수십 종류의 인류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5만 년 중 어느 시기에 기근과 질병, 전쟁 등으로 대부분의 인류가 사망하고 현생 인류만이 살아남았지요. 우리의 혈관에는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떠돌며 마주치고 교류하고
먹을거리를 두고 서로 경쟁했던 다른 인류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신체 구조가 유사한 현생 인류는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는 법을 배웠고 정착해 살면서 도시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를 만든 인류는 점차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들을 기반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두루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록을 남기기 이전인 선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고 한참 후에야 전 세계로 퍼졌다고 생각하지요. 유전학자들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기후 때문에 일부 지역에 돌연변이가 생겨나긴 했지만 현생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기원했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 머물렀고 모두 같은 인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모 화석과 16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헤르토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 화석입니다. 두 화석 모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기에 최초의 인류가 그곳에서 출현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렇게 오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소통했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었을까요? 학자들은 종종 오모 화석과 헤르토 화석을 비슷한 시대의 화석처럼 묶어 이야기하지만 둘 사이에는 3만 5천 년이라는 긴 시차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류의 역사 중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이지요. 3만 5천 년은 문자를 사용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역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보다 8배나 긴 세월입니다. 그 기간에도 인류 공동체는 흥망성쇠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 미래의 후손인 우리에 대해 전혀 모르듯 우리도 먼 과거의 조상인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요. 두꺼운 시간의 장막이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조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바로 역사가 그 장막을 조금이나마 들추어 주기 때문이지요. 시켈로스가 옳았다. 오모 화석은 196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생 인류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실제 증거가 전혀 없었지요. 이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루스 시켈로스가 저서 역사 총서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역사가들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인이며 명백한 증거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이라는 점을 증거로 내세운다. 모두가 이들을 오토크톤이라 부를 만하다고 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인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왔으니 아마 땅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인간일 것이다. 우주가 생겨날 때 태양의 열기가 아직 젖어 있던 땅을 말리며 생명을 불어넣었으므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아마 디오도로스는 에티오피아에 가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은 20세기에다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결론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었고 꽤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최초의 인류를 에티오피아에서 찾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놀랍도록 잘 보존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옛 주거지 유적을 보고 추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가들의 생각과 연구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수수께끼가 정말 많습니다. 역사 연구에 도시가 중요한 이유. 새들은 둥지를, 비버는 댐을, 인간은 움막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의 주거지 중 가장 오래된 곳은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집과 방을 꾸미곤 하지요. 그러니 최초의 인류 또한 생존에 유리한 장소를 찾아내 필요에 맞는 주거지를 형성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모여 살며 서서히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도시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료가 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래 유지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시에서만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목 공동체도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
유지했지요. 그러나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쌓여가는 도시라는 환경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역사학자들이 처음부터 도시의 정의에 대해 함께 연구하면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시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인구가 집단 거주하고 밀집되어 있는 곳을 뜻하지요. 하지만 단지 인간이 모여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대 주거지를 도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존재해야 하고, 둘째,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 공간이며, 셋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2만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의 오할로 유적지는 도시의 기준에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오두막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00종류 넘는 씨앗이 발견되어 계속 그곳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도 남아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건물은 견고하지 않았고 인구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할로 투 유적은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마을로 여겨집니다. 위의 세 조건에 따르면 도시는 불과 1만 5천 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며 번성했던 옛 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지요. 바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중심 지역인 중동입니다. 그럼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이동해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동에서 탄생한 최초의 문명. 인류의 역사는 국가가 아닌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져 정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야기를 말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 기록해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지요. 5,000년 전 역사가들이 비옥한 초승달이라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의 사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했던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튀르키예에 걸친 넓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스스로를 사그기가, 검은 머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수십 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수많은 문학, 예술, 건축, 음악 작품을 만들고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들과 경쟁할 만한 곳은 이집트뿐이었지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기원전 2300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언어를 통용하고 느슨한 연맹을 맺어 자연재해나 군사, 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하던 초기 수메르 시대와 하나의 도시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을 세워 다스리던 통일제국 시대로 말이지요. 노아의 대홍수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먼저 나온다고?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트나 시장에 가면 간단한 먹거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수메르인이었다면 농사와 날씨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수메르 도시 국가들을 감싸고 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종종 범람했습니다. 농경사회를 일궜던 수메르인에게는 강을 잘 다스려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충분히 수확해 식량을 비축하는 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맹을 맺고 협력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 강가 도시들은 홍수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연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수메르의 문화 중심지였던 도시 슈르팍은 기원전 3100년경 홍수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과 근처 주민들이 홍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1000년 넘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집니다. 성경에도 대홍수가 나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큰 배로 몸을 피해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지요. 노아가 사실은 슈르팍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왕 우투나피스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메르인들이 기근과 자연재해에만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데에도 힘을 모아야 했지요.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무카르라는 도시를 발굴했습니다. 하무카르는 기원전 3500년 전후에 당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춘 나라에게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적군은 투석기를 이용해 진흙으로 만든 대포 알을 쏘았고 이로 인해 성벽과 내부 구조물에 구멍이 생겼으며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누가 왜 하무카르를 침략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는 도시 국가들이 힘을 모아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맥주를 팔아 왕이 된 통치자. 수메르에는 도시 국가마다 루갈이라고 불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각자 외교권을 가지고 작은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여러 도시로 이루어진 한 국가가 있고 그 국가의 수장이 지도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정치 형태와는 달랐지요. 도시마다 왕이 있는 것이 당연했고 정통성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이한 사유로 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토판에 서령 문자로 수메르 왕들의 이름을 새긴 수메르 왕명표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키시의 쿠바바는 수메르에서 가장 좋은 맥주를 팔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명성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지요. 수메르가 최초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맺은 연맹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원전 5400년경에 수메르 초기 도시 에리두가 세워지며 시작되었다고 추정하면 3000년 정도 지속된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제국보다 긴 기간이었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분명한 이점이 있어 연맹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 국가들은 군대를 키우고 유지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기원전 2334년 아카드의 사르곤 1세가 연맹이 취약해진 틈을 타 주변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을 통일해 아카드 제국을 세웠지요. 통일 제국이 들어서자 수메르 연맹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르곤 1세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지도자들은 연맹이 아닌 힘으로 제국을 통치하며 평화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와 미라를 남긴 사람들. 이집트 문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초기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단연 피라미드가 눈에 띄지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피라미드들을 보면 경외심이 듭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도 오늘날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갖가지 사연과 음모, 전쟁, 아름다움과
공포가 뒤섞여 떠들썩하고 눈부신 다채롭고 생기 넘치는 사회였지요. 이집트인들은 신을 믿고 지도자를 따르며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명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살며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전했다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지도자 파라오.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도 여러 도시들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시들이 서로 통일되고 다시 두 왕국으로 나뉘었지요. 나일강 상류에는 상부 이집트가, 나일강 삼각지에는 하부 이집트가 들어섰습니다. 상부 이집트의 국가 상징은 백색 왕관과 독수리의 모습을 한 네크베트 여신, 하부 이집트의 국가 상징은 붉은 왕관과 코브라의 모습을 한 와제트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년경 메네스가 두 왕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파라오가 되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신은 종종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한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아주 이상하고 혼란스럽지요. 옛 이집트인들은 강력한 힘을 지닌 신과 자연을 뚜렷하게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 머리를 한 테프누트 여신은 비의 여신인 동시에 비의 화신이었습니다. 비라는 자연현상이 그녀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인간보다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거대한 피라미드와 화려한 보물들이 먼저 그려지지요. 파라오가 묻힌 호사스러운 묘실과 이를 둘러싼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비교해보면 피라미드는 사치와 타락, 퇴폐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가에서 태어난 파라오들은 자신이 우주의 원초적인 힘을 지닌 신과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라 믿으며 성장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이 역할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믿었지요. 그러니 죽은 후의 명예도 분명 중요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안식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는 미라를 만든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처음부터 파라오를 신성하게 여겨 미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에 더 가까웠지요. 이집트 사제들은 죽은 이의 육신을 축축한 땅보다 건조한 사막에 묻었을 때 덜 부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습기 없이 보존하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혼이 깃들어 있기에 이를 보존하는 것이 내세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초기에는 파라오의 시체를 매장하며 살아있는 하인들을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였지요. 그러나 사람을 생매장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사람 대신 나무나 상아 등을 깎아 만든 작은 조각상, 우샤부티를 만들어 묻었습니다. 한국의 껴묵거리와도 비슷하지요. 이집트 지역을 수놓은 138개의 피라미드보다 파라오의 권위와 영원 불멸함을 더 잘 보여주는 기념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거대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의 무덤으로 4600년 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건축물 중 최대 규모이고 현대의 기술력 수준에서 보아도 불가사의한 구조물이지요.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이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은 피라미드에서 나온 미라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유전자를 검사하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백성들이 파라오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보여주는 상징과 같았던 피라미드가 이제는 고대 이집트의 예술과 기술,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풍성한 유물 창고가 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파라오들은 그야말로 백성이 원했던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과거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잇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인더스 문명. 돌에 새겨진 인도의 역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많은 수메르 도시 국가가 생겨날 무렵 동쪽으로 약 3000km 떨어진 인도 반도에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거대한 암석 기반의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폐허로 남았지만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 도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채로웠던 인더스 문명의 초기 역사를 엿볼 수 있었지요.
인도의 역사는 다양한 출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전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그중 힌두교에서 전하는 인도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황제 바라타가 강력한 문명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내용이지요. 고대 도시 유적인 메르가르와 모헨조다로는 과연 이런 역사적 기록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타오르는 불길의 나라. 대부분의 고대 문명처럼 인더스 문명도 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나라 이름 인도는 사실 산스크리트어 신두에서 나왔습니다. 신두는 넓게는 많은 양의 물이 모인 곳을, 구체적으로는 거대한 겐지스 강을 뜻합니다. 힌두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요. 그러니 인도라는 이름은 바로 겐지스 강에서 나온 셈입니다. 인도인 대부분은 자신의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릅니다. 백성과 통치자의 보호 아래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을 뜻하지요. 아메리카가 이탈리아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따왔듯 바라트는 고대의 전설적인 황제 바라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통일 인도 제국을 물려받아 오랜 시간 잘 통치했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의 방대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그의 삶이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지요. 바라타의 전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다면 아마 고대 인더스 문명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략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지속된 인더스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복잡하게 발달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인더스 유적지를 살펴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도시를 볼 수 있고 실내 화장실과 공공 수영장 같은 첨단 시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 설계자들에게 고대 인더스 문명 유적들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구자들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문명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지요. 베일에 쌓인 암석 도시. 역사가들은 증거가 될 만한 기록들을 얼기설기 잘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기록이 없다면 전적으로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대표를 만듭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로 역사 연구의 과학수사대인 셈이지요. 그들은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내 수집하고 보존하며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재구성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경우 당시에 사용된 언어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구성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자는 겉보기에는 주변 지역의 글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짤막한 문장의 의미를 꽤 맞추기조차 쉽지 않아 인더스 문자가 사실은 진짜 문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서명이나 브랜드 로고와 같이 개별적인 상징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으니 실마리를 찾을 곳은 바로 도시입니다. 모헨조다로와 메르가르 같은 도시들은 수천 년 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고대 문명이 탄생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더스 문명은 멀리 서쪽에 위치했던 수메르 문명에 비견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서로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는 정말 핵폭발이 일어났을까?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인지 인더스 문명 유적지와 유산에 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적지인 모헨조다로의 핵폭발설을 잠시 살펴봅시다. 몇 년 전 한 다큐멘터리 방영을 계기로 모헨조다로가 핵폭발로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유리질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는데 핵폭발의 강한 열기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요. 그러나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유리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적의 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에 핵폭발과 같은 재앙이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잘못 알려지고 오해받는 부분도 있지만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도라는 나라의 기반이 되었지요.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하고 밝혀낼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vs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 고대 그리스가 전 세계, 특히 서양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몇몇 18, 19세기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과학, 건축, 문학, 예술, 그리고 철학 분야에 남긴 학문적, 문화적 업적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고대 그리스를 쉽게 이해하려면
앞서 살펴봤던 수메르 문명을 떠올리면 됩니다. 수메르는 사실상 도시 국가들의 연맹이었다는 점에서 결집된 제국과 같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그 전성기에는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도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었고, 각 국가가 잠깐씩 돌아가며 패권을 차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럼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패권국이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수호자 아테네. 고대 그리스 하면 보통 아테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파르테논 신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유명한 그리스 시와 연극 대부분이 아테네의 유산입니다. 도시국가 아테네는 오랫동안 그 자체로 하나의 다채롭고 인간적인 세계였지요. 그러다 18세기에 유럽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을 재발견하면서 아테네를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고 유토피아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그리스가 주변 강국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테네의 군사적 기량에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인 스파르타 역시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처음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친 것은 아테네였지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내내 군사적 중심 역할을 한 곳도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만큼 군국주의는 아니었지만 두 나라 모두 기본적으로는 군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 세기에 걸쳐 유지되던 통치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유토피아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오직 18세 이상의 부유한 남자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처럼 아테네도 대규모 노예제를 시행했지요. 페르시아가 일찍이 노예제를 폐지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어쨌든 18세기 정치 철학자들이 아테네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당대 유럽보다 더 계몽된 사회였다고 생각한 것은 후대인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새 가치 체계를 만들기보다 옛 가치 체계를 되살렸다 생각했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과연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의문을 품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 체제가 새로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해답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우리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통합한 스파르타. 학창 시절에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진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전쟁을 고대 그리스 내전이나 스파르타 전쟁 같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아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스파르타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는 그리스 남서부 반도 이름입니다. 스파르타가 속한 곳이자 분쟁의 중심지였지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 반도의 도시 국가들이 맺은 동맹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특징과 전통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는 모두가 인정하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이자 수도였습니다. 무역으로 부유해졌고 정치적으로 위대한 혁신을 이룬 현장이었지요. 반면 스파르타는 군 복무가 의무였고 군사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점 외에는 이렇다 내세울 특징이 없는 평범한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테네에 맞서기 위해 주변국과 동맹을 맺을 때 인도주의적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테네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리라는 확신도 없었지요. 그러니 지역과 연합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맺어지기 전에 아테네는 이미 델로스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양측 누구도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 전쟁을 거듭하며 스파르타에게 패권이 옮겨가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지방 정부들을 전복시키고 적에 맞서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비밀 무기는 무엇보다 역사였지요. 펠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은 전설적인 인물, 최고신 제우스의 손자 펠롭스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게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미케네 문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실 미케네는 스파르타보다 아테네와 더 가까웠지만 지역적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속해 있었지요.
이런 역사를 근거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다른 도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강조하며 이 전쟁이 조상들의 터전을 강탈자로부터 수호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를 그리스인의 중심 정체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스파르타의 노력에 도움이 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올림픽은 제우스와 펠롭스를 기리기 위해 올림피아 골짜기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였지요. 올림픽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이 몰렸고 여러 경기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